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수장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30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막판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박빙 판세여서 두 후보 모두 부동층 표심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핵폭탄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시스템 욕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욕실 시공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7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선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2명이 다쳤고 성남에선 트럭이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량 넉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우승입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Turn to YTN. We are not going back. For complete coverage of the U.S. elections in South Korea, turn to YTN.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치열한 막판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박빙 판세여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마지막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유세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부터 터커 칼슨, 헐크 호건 등 찬조 연설자들이 총출동한 총력 유세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마지막 메시지로 자신이 재집권하면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이 더 주목한 건 트럼프가 해리스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며 거친 표현을 쓴 점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t just South America, they're coming from 181 countries as of yesterday. Right, and we're a dumping ground.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That's what's happened. That's what's happened to our. 찬조 연설자들도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하고 해리스를 형편없는 여배우라고 비난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But when I hear Kamala speak, it sounds like a script from Hollywood with a really, really bad actress.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 최종 메시지를 내놓는다고요? 네, 내일 해리스는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엘립스 공원에서 유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곳은 바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던 장소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선거운동 메시지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미시간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의 쓰레기통 발언 등을 지적하며 증오와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is just more of the same and maybe more vivid than usual. Donald Trump spends full time trying to have Americans point their finger at each other, fans the fuel of hate and division,
And that's why people are exhausted with him. 네, 미국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의 사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소에서 40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휠체어를 탄 여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다며 승리를 자신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민 문제를 공격하며 막말을 한 데 대해 역겹고 부끄럽다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st of the presidential scholars I've spoken to talk about the single most consequential thing about a president's character. 네,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전국 지지율은 동률 또는 1~2%포인트 박빙의 격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평균 지지율을 집계하는 사이트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가 1.4%포인트 차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대선을 보면 전국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해 백악관을 내주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1.4%포인트 차이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게 경합주 판세인데 북부 러스트벨트 세 곳 모두 평균 지지율이 1%포인트 미만, 사실상 동률로 나오고 남부 선벨트 경합주는 네바다를 빼면 트럼프가 1~2%포인트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선 확률 계산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지지율 격차가 적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해리스와 트럼프가 전국을 누비며 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북핵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맞물리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한국이 내야 할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 5천여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합의를 이어가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의 9배인 연간 13조 원을 압박하고 있어 당선 시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도 엇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성을, 해리스 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무조건 대화를 앞세울 경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은 돌발 변수인데 우리도 복잡한 셈법에 놓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고 I will continue to stand with Ukraine, and I will work to ensure Ukraine prevails in this war. To be safe, secure, and prosperou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fulfill our long-standing role of global leadership.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멈출 경우 북한의 파병에 맞서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 목표로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대선을 앞두고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양국 간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 변화에 선을 그었지만 비핵화 해법이 다를 것으로 보여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의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위험한 확전 행위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도 이미 서방 용병이 활동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 한국 대표단의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North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Russia and that North Korean military unit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북한군 파병은 전쟁의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자 위험한 러시아 전쟁 확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In exchange, Putin is providing North Korea with military technology and other support to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같은 가치를 공유한 민주국가끼리 연대하고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이래 러시아군이 6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며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서방 용병들이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서방의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며 나토와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러 관계는 정직하고 공개적이라며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국제법의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현지 시간 30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30일 오후 3시 이후 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핵폭탄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장 세력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들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 추모 1주기 행사에 이어 의회 연설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를 산업적 살인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과 방공 능력을 겨냥한 수십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אלה מפעלי מוות תעשייתיים בהיקף תעשייתי ופגענו בהם פגיעה של ממש.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폭탄을 비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언제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북부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그 후엔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며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אני שואף להמשיך בתהליך שהובלתי לפני כמה שנים עם החתימה על הסכמי אברהם ההיסטוריים ולהשיג שלום עם מדינות ערביות נוספות. 특히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악의 축 이란을 타격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며 그들 역시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중동을 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달 만에 재개된 휴전 협상에 참여한 이스라엘은 이전의 제안과 지역 정세를 고려한 새로운 윤곽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며칠간 중재자들과 하마스 간에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찬성 92표, 반대 10표로 통과됐고 법안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석유 시설을 제외하고 군사 시설만 표적으로 이뤄지면서 국제 유가가 6% 급락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42달러로 전달보다 4.63달러, 6.1%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67.38달러로 전장 대비 4.4달러, 6.1% 하락했습니다. 네, 몇 달 전 10년에 걸친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적발돼 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스템 욕실 공사에서도 장장 7년 동안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습식공법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건설사들은 보통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시스템 욕실 입찰 시장에서 2015년부터 7년간 광범위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개 업체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 등을 짬짬이해 100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낙찰 총 금액은 1,361억 6천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2,4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 대부분을 이루는 사업자들로 공사 현장은 대부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 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생활 폐기물 수거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성남에서도 넘어진 트럭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채 멈춰서 있고 바로 앞에 서 있는 트럭은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녁 8시쯤 중앙선을 넘은 SUV 차량이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겁니다. 추월이 빈번한 도로예요. 드라이브 코스고 좋은데 밤에는 그 위험이 항상 이렇게 잔존하게 있는 데거든요. 이 사고로 각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넘어진 대형 트럭 주변으로 사고 현장을 살피는 구급대원들 모습이 보입니다.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3.5톤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졌습니다. 트럭이 넘어지면서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 4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4명도 다쳤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여러 차선을 오가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고 다른 오토바이들이 호위하듯 그 뒤를 따릅니다. 지난달 4일 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뤄진 일당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을 붙잡은 경찰은 일당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리 없앤 뒤 범행한 사실까지 파악해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이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헬로윈 주간 경찰복이나 장비와 유사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등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월세 계약 만료로 원래 거주하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의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쯤 여수시 광도 인근 해상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불빛을 끄고 조업을 하던 불법 새우잡이 어선을 해경이 1시간 반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지난 26일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전 부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외국인 A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도주한 6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교통사고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서산에서 50대 직원이 끓는 물을 끼얹는 등 김밥집 60대 업주를 폭행해 업주가 치료를 받다가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내자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냉장고와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충북 충주시에 있는 젖소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올해 전국의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5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 진행됩니다. 남양유업 최대 주주 한흥컴퍼니 한상원 대표 등이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받으며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줄 것처럼 속였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주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해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이 종종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 전시회 관람객이 몰린 강원 삼척 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낮 삼척 해변. 한 여성이 백사장 위에 골프공을 놓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옆에 있던 남성은 자세를 가르치며 시범을 보입니다. 강한 스윙에 골프공은 해변 곳곳으로 날아갑니다. 당시 국화 전시회가 열린 삼척 해변에는 관람객들이 수시로 오가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남녀는 아랑곳 없이 위험천만하게 골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골프채인가 해서 제가 한참을 봤는데 골프채고 공이더라고요. 조절 못해서 날라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앞서 제주와 속초 등 다른 지역 해변과 공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목격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재를 하면은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구름 많거나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개와 먼지 걱정은 없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대전 12.5도, 부산 1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며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4대 개혁 추진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관들의 기강을 다잡고 대통령실 자체 쇄신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한동훈 대표와의 빈손 면담 여진을 털어내고 내부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참모진들을 독려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는 최근 이딴 전쟁으로 불안감이 커진 중동,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위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급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민생 관련 사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에게 반발하는 행정관들을 향해서도 절제와 품격을 강조하며 공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젊은 행정관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시도한 건데 빈손 면담 논란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의 기강을 다잡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제2부속 비서관 임명에 맞춰 소규모 인사가 단행돼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를 앞두고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공천 발표 8일 전이었던 2022년 5월 2일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오늘 여사님 전화가 왔는데 자신에게 고맙다며 김영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고 선물이라는 말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명 씨는 이어 알면 난리 나고 뒤집어진다면서 입조심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명 씨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고소고발 4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건으로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전망입니다. 금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변협이 제대로 된 메시지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달라는 주변 변호사들의 요구가 지난 여름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가입해야 하는 법정 단체로 회장은 3년의 임기를 소화하며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현장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실과 기억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해 발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시각인 오후 6시 34분에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 기록집을 함께 읽는 행동 독서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7시에는 인근 녹사평양 광장에서 시민들과 유가족의 추모 메시지를 낭독하는 문화제도 열립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전이 결국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확실한 과반 지분을 얻지 못하면서 분쟁은 주주총회 표대결로 옮겨 붙게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마감된 자기 주식 공개 매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9.85%, 우군인 베인캐피털을 통해서는 1.41%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은 35.4%로 영풍과 MBK의 38.47%와는 3%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9.85%를 소각하고 나면 양측 지분율은 4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보 없는 쩐의 전쟁에서 누구도 확실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2차전은 주주총회 표대결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밀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하고는 12명 모두 최 회장 측 인사인 만큼 임시주총은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해 실제로는 내년 초쯤 열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의결권 경쟁이 또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울러 장외 여론전과 법정 분쟁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명분 싸움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그룹 회장이 레이싱 경기장에서 우회를 뽐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1위와 3위 업체 협력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해 전장사업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한 토요타 자동차. 360도로 회전하는 드리프트 등 현란한 기술을 선보인 뒤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운전자가 공개되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과 토요타 자동차의 아키오 토요타 회장님이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 토요타 그룹과 3위 현대차 그룹 수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두 회장은 레이싱에 대한 애정으로 이번 경기를 열기로 했다면서 서로를 향한 존경심과 우애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으로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은 신뢰가 가고 한국でこんな현대산とこんなことできるなんて夢にも思ってませんでした. 앞으로 두 기업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토요타는 독일 BMW와 수소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현대차와 토요타가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현대もトヨタも一緒になってもっといい車、もっとモビリティの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ら、皆さん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경기에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 아키오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기가 삼성 사업장인 에버랜드에서 열렸다는 이유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에 큰 손들이 모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중국의 공세 속에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현대차와 토요타, 삼성까지 새 글로벌 기업 수장의 만남이 향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YTN 박규현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합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금통위원들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과 다음 달 열릴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이어갑니다. 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한 점과 세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연구개발 미래전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합성생물학과 스마트 농업, 식품산업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에 불법 침입하는 드론을 막기 위해 4개 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 업무 협약을 가집니다. 4개 항만 가운데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은 내년까지, 여수 광양항은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젯밤 강원도 횡성에서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포상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밭 곳곳에 작물이 뽑히고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밤사이 멧돼지가 출몰한 흔적입니다. 고구마 심은데 이렇게 망을 앉혀놓으면은요 들어가서 그냥 전수 파먹어요.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럼 포수가 나온다고.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횡성에서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5인 사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경기 연천군에서도 멧돼지를 쫓던 엽사 1명이 일행 중 1명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 1명이 숨진 연천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가인데다가 멀지 않은 곳엔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도 보이는데요. 5인 사격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좀 다니기가 좀 불안하지. 그리고 컴컴한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지. 농가에 내려와서 다 피해주고 그러면 밤에 돌게끔 돼 있기 때문에. 또 총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마 그 사건을 바로 떠올릴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이렇게 멧돼지를 잡으려다 사람을 쏘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멧돼지 같은 야행성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경험과 숙련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를 손보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안전을 신경 쓰기보다 무리한 포획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가 총을 지금 갖고 가는 건지 아닌지 방심, 깜빡.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마리에 뭐 20만 원부터 지금 뭐 5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돈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하지만 환경부는 엽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만큼 수렵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다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선 올해 헬로윈을 앞두고 코스프레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속에 맞서 게릴라 코스프레를 이어가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화웨이의 3단 접이식 스마트폰 포대를 쓴 젊은이 3명이 카메라 세례를 받습니다. 2018년 탈세 혐의와 성상납 루머 속에 종적을 감췄던 여배우 판빙빙도 등장했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거리로 나와 코스프레를 즐기는 건데 얼마 못 가서 줄줄이 잡혀가고 맙니다. 今天在五角场被警察抓去卸妆了，真的好恐怖啊！他说如果我不卸妆的话，就把我抓到哪里去。 경찰이 바퀴벌레 복장을 한 사람을 끌고 갈 때 구경꾼들이 부르던 노랫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이 마지막에 차 마시러 간다는 말 역시 공안 당국의 소환 조사를 비꼬는 은어입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쌓였던 불만과 풍자가 분출했던 지난해 상하이 헬로윈. 그러나 올해는 코스프레 금지령이 내려졌고 주요 공원엔 경찰이 배치돼 인파 통제에 나섰습니다. 目前是我们的控制人流。问题你这不是下周吗？现在提前有来的呀。 시민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벌이는 게릴라 코스프레로 공권력을 조롱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코스프레 대신 백지에 청년 실업을 풍자하는 글을 담아 저항하기도 합니다.
한간에선 지난해 별세한 리커창 전 총리의 일주기와 맞물려 헬로윈 계엄이란 말까지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과거 자신이 미국에서 체류 자격 없이 불법으로 일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27일 새벽 소셜미디어 X에 나는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됐다면서 첫 보도를 한 워싱턴 포스트를 겨냥해 바이든의 꼭두각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거에서 지는 것이 그들을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그리즐리 곰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야생동물 연구자들이 부착한 식별 태그 때문에 399번으로 널리 알려진 이 그리즐리 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기 곰이었는데요. 국립공원 관리청은 사고 당시 어미곰과 함께 있던 1살짜리 새끼곰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마라피 화산이 하루 4차례 분화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오전 9시 56분엔 화산이 분화하면서 화산재가 정상에서 2km 높이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분화가 계속되면서 마라피 화산 인근 마을은 화산 잔해로 뒤덮였고 분화구로 3km 이내에 등산객과 마을 주민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영국의 웨이본 사파리 공원에 경사가 났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이자 희귀 동물인 마운틴 봉고가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산림 영양이라고 불리는 마운틴 봉고는 젓갈색 털에 흰색 줄무늬가 있고 암수 모두 긴 나선형 뿔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동물원에서 마운틴 봉고가 태어난 건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티모시 살라메 닮은 꼴 찾기 대회 진짜 티모시 살라메가 나타났습니다. 티모시 살라메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대회장을 깜짝 방문해 자신처럼 분장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장에 몰렸던 팬 수백 명은 예고 없이 나타난 티모시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영화 원카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21살 마일스 미첼이 우승자로 뽑혔고 트로피와 상금 $50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가 12번째 별을 달았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을 4승 1패로 잡고 안방 광주에서 37년 만에 우승을 축보를 쌌습니다. 네, 7년 전 우승의 주역 이범호 감독은 데뷔 첫 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아 마무리 정혜영이 삼성의 마지막 타자 김성윤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포수 김태군과 얼싸안습니다. 더가웃 선수들이 달려나오고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가을밤 뜨거운 환호로 물들었습니다. 기아는 안방 5차전을 7대5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을 4승 1패로 잡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산 12번째 별을 단 겁니다. 한국 시리즈 승률 100%의 찬란한 역사도 이어갔습니다. 2017년 우승의 주역 이범호 감독은 43살 가장 젊은 사령탑으로 취임 첫 해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절 이렇게 명문 구단에 감독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멋진 광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선발 양현종이 3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1회부터 디아즈에게 2점 홈런을 얻어맞았고 다음 타석에 김영웅에게 한 방, 3회 디아즈에게 또 대포를 허용하며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삼성은 악으로 근성으로 벼랑 끝 투혼을 뽐냈습니다. 안방마님 강민호의 부상 이탈 속에도 4회 투아웃 만루 위기를 무사히 넘겼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석점을 뒤지던 기아는 5회 말 최영우의 솔로 홈런에 김윤수의 폭투를 틈타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회 베테랑 김태군이 때린 행운의 안타가 결승점이 됐습니다. 8회 초 만루 위기를 무사히 넘긴 기아는 박찬호의 2루타로 세기점을 뽑으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5할 8푼 8리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한 김선빈이 포수 김태군을 딱 한 표 차로 제치고 MVP에 뽑혔습니다. 중립구장인 잠실에서 또 원정 경기에서 우승 축포를 쏘았던 기아는 무려 37년 만에 광주 안방에서 우승 뒤풀이를 만끽해 기쁨을 더했습니다. 광주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서울을 찾은 인판티노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피파는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대한축구협회는 문제가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파는 지난달에도 공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정치적 간섭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의 연간 시상식을 위해 방한했고 7년 만에 신물로 축구회관을 찾아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 부회장 등과 만났습니다. 관광지 주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자 이민 제도입니다. 관광지나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거주권과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정 요구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서 이 부작용은 줄이고 실효성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입니다. 강원도는 이곳에 3.8제곱킬로미터, 115만 평 규모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특혜 의혹에 따른 감사와 고발, 계약 파기 등이 이뤄지며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대안으로 삼은 게 바로 외국인 투자 이민제도. 망상지구와 함께 스키장으로 유명한 평창 용평 관광단지 등 두 곳이 후보지입니다. 외국인에게 값비싼 호텔과 리조트 같은 숙박시설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양권도 판매하고 그와 동시에 해외 투자금도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또 리조트가 많아지면은 뭐 지역 고용도 많이 될 거고 또 유동 인구도 많아질 거고. 투자 이민제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릅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관광 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그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에게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늘 실효성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강원도가 앞서 지정받아 적용한 평창 알펜시아나 강릉 정동진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2013년 투자 이민제가 적용된 평창 알펜시아는 지금까지 투자 사례가 딱 6건, 모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전으로 올림픽 개최 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 8년 넘게 운영 중인 강릉 정동진 역시 투자 사례는 제로입니다. 부작용도 걱정입니다. 1조 2천억 원 넘는 외자를 유치한 제주의 경우 부동산 과열이나 환경훼손, 정보 왜곡에 따른 지역 이미지 하락 등이 논란입니다. 투자 이민제는 제주 강원이나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등 유명 관광지나 경제자유구역이 주된 대상.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를 끌어내면서도 부작용은 줄이는 꼼꼼한 정부 심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미국에서 한복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3년 전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복의 날을 지정한 데 따른 건데요.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저지에서 김범환 기자입니다. 갖가지 한복을 입은 미국 시민들.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 Hanbok Day, this celebration gets better and better every year. That opening performance was just magnificent. So another round of applause for those performers and the kids who did the anthems.
미국 뉴 저지주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단아함과 우아함, 풍성함과 복선미가 특징인 한복이 대한민국 전통 복식의 진수를 뽐냅니다. 한복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21년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복의 날을 지정하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엔 예양 전남 지역에서 만든 한복이 선보였습니다. 전통 한복을 겸 패션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MZ 친구들이 저희 한복을 입고 패션쇼를 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고 우리 한국을 벗어나 미국 세계적으로 앞으로 저희 한복을 전통 한복을 널리 알리게 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복의 날을 기념해 어깨가 저절로 들썩여지는 흥겨운 국악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계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음을 다시 느끼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열풍, 한류의 벗이 된 한복. 전라남도는 전남 한복 문화 장작소를 통해 한복을 세계와 있는 디딤돌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는 노약자는 뇌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나 어지럼증,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보고 꼭 병원을 찾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흔히 찬바람과 함께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뇌혈관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7월 1,800여 명에서 12월 2,200여 명으로 24% 느는 등 겨울철에 훨씬 많습니다. 또 일교차가 1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선 2.7%로 커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증세나 갑작스러운 언어,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잠시 생겼다 사라지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꼭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겠지 하실 텐데 그 혈관에 이미 동맥경화가 크게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생겼다가 열린 거거든요. 그 동맥경화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막힐 수가 있어요. 뇌졸중 발생 후 치료 골든타임은 3-4시간으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10명 중 4명은 증세를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운 좋게 위기를 넘기더라도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 등 심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큰 고통을 남깁니다. 겨울을 향해 가는 환절기,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위험인자를 가진 만성 질환자와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배우 신고와 강부자가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올해 은관문화훈장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배우 신고와 강부자가 은관문화훈장을, 음악인 김창완과 방송작가 임기홍이 보관문화훈장을, 가수 이문세가 옥관문화훈장, 배우 최수종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영화감독 김한민과 배우 염혜란, 조정석 등이 수상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 총 31명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됩니다. 수선업자가 명품 가방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수선된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수선업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피고가 수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 달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 많거나 흐린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안개와 먼지 걱정은 없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 만큼 겉옷 잘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만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륙 하늘에는 종일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12.5도, 청주 13.6도, 부산 1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쌀한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는 중국 남부 해안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다만 이번 주 후반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등 우리나라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